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을 살리는 마중물.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해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정작 기대 이하다,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표류한다 등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나오셨습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이광희 의정지원센터 의정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전재수 옥천군 행정복지국장 나오셨습니다. 고향과 지역민을 잇는 고향사랑 기부제, 현 주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흥주 박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저는 추수동장이라는 그 고사성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겨울에 저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결국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실장님. 예, 저는 지금 현재 외환해빈이지만 앞으로는 대기만성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당초의 기대보다 사실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재앙 요인 때문에 지금 미미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돼서 대기만성이 되길 염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저는 이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고기 잡는 그물이라고 좀 정했는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늘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족을 좀 극복해 보라는 의미에서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빵을 주는 대신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어떤 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주고 고기를 좀 많이 잡을 수 있는 자율성을 좀 주도록 했는데 1년 이제 올해 들어와서 실시를 해보니 너무 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물이 돼버렸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고향사랑 기부제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89개 지자체가 고령화나 출산 감소로 소멸 2기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6개의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러한 소멸 2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모금 결과를 좀 짚어볼까요, 실장님? 예,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아무래도 이제 최신의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겠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기초와 전국을 포함한 243개 지자체의 총 모금액이 141억 7천만 원이고 기부 건수가 11,800여 건, 그리고 1인당 모금액은 11만 9,97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 건수별로 10만 원 기부건이 77만 7,7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자체별로 나눠보면 경북이 3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이 다 포함해서 5개 지자체인데 경남이 25.1억, 그다음에 강원이 18.2억, 그다음에 충남이 12.5억, 충북이 10.5억 해서 충북이 5위에 들어가는 아주 신선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이야 당연히 이제 사실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뇌피셜로 소위 이제 시체말로 뇌피셜로 생각했던 호남권과 제주권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충북이 1인당 모금액 19,882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것도 매우 신선한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초지자체에서는 이제 충북이 다 포함되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뭐 예상하에 했던 결과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행된 지 9개월이 됐는데 성적표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예. 사실은 이제 준비를 잘하는 데부터 순서가 1등부터 쭉 나올 것이다. 그대로 딱 예상했었던 대로 준비가 잘 된 데부터 딱 나왔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향 평준화다. 순서는 나왔는데 너무 예상보다 덜 나왔다. 당시에 이 그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떤 거하고 비교가 돼야 되냐면 그 공동모금회에 모금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왜 정치자금 이렇게 모금하는 거 이거하고 비교될 수 있거든요. 10만 원씩 해서 10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은 국회의원들하고 거의 같은 방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10만 원을 내면 그에 대해서 뭐를 주거나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공동모금회하고 비슷한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공동모금회나 국내 총 기부 금액이 한 해에 한 15조 정도 들어옵니다. 15조. 재작년에도 15조 정도 들어왔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들어온 거 보면 141억이에요. 1조 4천억이거나 14조가 아니고 그냥 141억이면 거의 안 한 거죠. 예.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고 보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거가 이제 그렇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순서대로 쭉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북 같은 경우가 1인당 모금 건수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모금액은 5등인데 1인당 모금 건수 그 얘기는 뭐냐면 기부 건수는 한 7등.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많이 걷는 방식을 처음부터 채택을 전략적으로 한 거죠. 충북은. 그래서 딱 보면 충북은 전략이 일단 처음에 그 실장님 나오셨을 때도 그 전략을 좀 말씀을 하셨을 때 충북은 적어도 1인당 모금 건수에서는 1위를 하겠구나. 이렇게 당시에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이 토론이 굉장히 좀 유익했다 당시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실장님. 저는 성적표가 미치는 건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좀 진단을 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은 이 제도가 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도시와 지역 또 지역 간에 그러다 보니까 줄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염려한 여러 가지 제약률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되는 건 극히 당연하다. 특히 제가 꼬집고 싶은 것은 기부 주체에서 기업이 아예 빠져버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데 충북과 청주를 뺀 그 나머지 어디에다 할 것이냐.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다. 그런 농담을 많이 들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출발한 자체에도 대단히 의의가 깊다. 그리고 이광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이미 동족 포식주의, 소위 커니벌리즘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나타날 거냐에 대해서는 금년을 지나보면 아마 좀 봐야 될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또 제도 보완들이 좀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가장 획기적인 제도이고 가장 포괄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만 된다라면 10만 원 내고 13만 원에 받는 그런 제도는 전대미문이었고 이것은 반드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말씀하십시오. 저도 약간 윤영환 박사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재단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도 조입 초기에 어떻게 보면 규제사항도 많았고 정부 차원에서 우려도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해 나가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온 제도이지만 일본도 처음부터 성과를 이뤄내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굉장히 성과를 냈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답례품을 고도화해 나갔거나 세제와 재정 개편을 통해서 자기 부담률도 낮추고 그다음에 공제율도 높이고 뭐 기업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하면서 뭐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제에 공감을 갖는 기부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랜 각과의 노력 끝에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존의 제도에 대한 어떤 오류를 우리가 수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들을 병행하면서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본 제도가 이제 금년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좀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세원이 없는 지역에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금이기 때문에 세원이 적은 지역이 또 이제 잘 사는 지역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지금 모금 기관이 행정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고 또 모금 창구가 이제 고향사랑 이음하고 농협은행으로 한정돼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향사랑 이임 같은 경우는 또 회원을 가입하고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농협은행은 창구를 방문해서 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이제 기부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그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돼 있거든요. 플랫폼이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면은 좀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시작된 제도이니만큼 조금 더 보완하고 다듬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던 홍보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도를 홍보하는데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옥천군에서 모금 활동을 어떻게 벌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모금 홍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본 제도에.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또 공무원의 그런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고 있고요. 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무원이 어떤 모금이나 권유 활성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이런 것도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향후회나 이런 데서 방문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홍보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발목을 묶고 달리기를 해라 이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속히 좀 개정이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옥천 소식지가 한 2만 부 정도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소식지를 출향인한테 발송을 해서 이런 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지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홍보물, 현수막, 홍보 영상 또 그런 제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매결연 단체 상호 이제 교환해서 이렇게 기탁하는 방식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인근 지자체를 통해서 행정과 대 행정과, 옥천군의 행정과, 이제 영동군 행정과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기부금 제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법적인 어떤 홍보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준다면 또 빠르게 좀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이 홍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정 국장님 말씀처럼 과도한 이제 그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안 된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창회나 동호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도한 제약이 있고 개별적으로 문자나 SNS 이런 거 발송도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법률 상에서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법적인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윤영아 박사님 말씀처럼 제도의 유용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0만 원을 주어서 1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중요한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 제도의 유용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알려갈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홍보의 매체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라든가 대중교통 그리고 5개 광고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련법을 우리가 제대로 설정해서 허용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연령이나 어떤 세대별 어떤 맞춤형 홍보를 좀 해나갈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역 축제와 좀 연계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축제에서 홍보를 하면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특화 사업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이제 브랜딩화하는 작업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기부자가 공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기부 상황을 좀 공유해 주면서 어떤 사업 내용들도 공유하면서 어떤 투명성도 좀 확보해 주고 그리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부자와 함께 그 기부 내용과 어떤 기부 사업이 어떤 지역에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부자가 그 기부를 함으로써 얻는 효능감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재기부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부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려준다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더 나도 기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홍보 효과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옥천군의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모금된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크게 이제 모금 활동, 답례품 제공 이렇게 기금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탁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거는 기존에 기탁하신 분들이 또 잘 사용이 되면 재기탁의 의사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옥천군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 용역,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한 28건의 그런 사업을 발굴했고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전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이렇게 또 10건을 또 선정을 했고 또 공무원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를 해서 부서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20건 총 58건을 이렇게 이제 선정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최근에 한번 군민들을 대상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300명 중에 한 30%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사용이 좋겠다. 이렇게 설문조사는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연말에 기금 심의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으로 할 건지를 결정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어떻게 옥천군의 상황이 바람직해 보이십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도의 성공은 기부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소위 컨슈머 세티스팩션에서 제일 이게 바라봐야 되고 내가 기부한 것이 어떻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 또는 아예 처음부터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용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돈을 내면 이 부분은 내 고향인 예컨대 뭐 미원면허함내 뭐 꽃을 놓는 데 쓰겠다든지 이런 용처 지정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기부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피드백 시스템이 반드시 이행이 돼야만 소위 얘기 지금 말씀하신 기부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답례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예, 답례품 선정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도로 시행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답례품을 준비하는 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각종 특산품이나 이런 거를 업체를 찾아가서 많이 홍보를 해서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또 이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이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10개 이내로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제 10개만 선정이 됐는데 10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보면은 선택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더 다양화해서 지금 한 25가지 추가해서 총 35가지로 지금 상품을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 화폐가 가장 많이 이제 향수 케이크카드라고 지역 화폐가 가장 많이 이제 선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름 세트, 한우 세트 순으로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이 선택을 해서 10만 원을 하시는 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 3만 원에 해당되는 상품군을 가장 많이 해놓으니까 선택도 자유롭게 하시고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례품에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실장님. 사실 일본이 이제 후르사토 납세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벤치마킹 해온 제도인데요. 그동안 일본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결국엔 답례품이 이 기부제도의 가장 큰 성패를 갈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이 현재 답례품 카테고리가 대략 6개입니다. 관광 서비스는 농산물, 축산물,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 상품권인데요. 지역 상품권은 사실은 뭐 지역에서 쓰는 화폐라고 봐야 되니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그럼 5개 중에서 우리 충북은 수산물은 일단 접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미 우리 형평성에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9월 4일에도 그런 토론회, 이제 전국 토론회에 제가 말씀을 올렸더니 다들 뭐 우리처럼 절실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러면 전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예컨대 소고기만 해도 홍천소도 있고 어디소도 있고 이렇게 많을 때 과연 우리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화 상품을 키운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심각한 고민이고 또 하나는 단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관광상품 체험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이 그냥 둬도 잘 팔리는데 구태여 그걸 관광상품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에 대해선 조금 더 진작에 제로 베이스에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은 이제 답례품을 우리가 1차 농산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장기적 차원에서 1차 소비재로 이제 기부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향토 사업도 발전을 했고 그동안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화 사업들이 잘 구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향토 사업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지역별 그 차별성 있는 어떤 답례품을 만들어내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노동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생산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의 그 수입 농산물이 왔을 때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생산 기반을 어떻게 설치해서 그 생산품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답례품이기 때문에 답례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1차 소비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 3차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사례로서는 경북 청도군의 감나무 사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감나무를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양해서 모욕을 분양을 해주면 1년, 2년, 3년생으로 해서 기부금 액수에 따라서 이제 아마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을 수확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농장주가 이제 감을 관리하고 수확 시기에 이제 기부자들이 방문을 해서 감을 따는 어떤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감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감 와인에 대한 것도 음미해 보고 그 지역의 특화 농산물을 통한 뭐 요리도 향유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그냥 1차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 기부자들이 지역에 방문해서 체류하고 경험하고 숙박하는 경험들을 좀 어우러져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1차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차 어떤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방문이랑 어떤 체험 사업을 통해서 그 교류 인구를 늘려내고 그 기부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넓혀가는 방법들을 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관계 인구랑 생활 인구를 만들어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례품 선정의 영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1년 지나면서 답례품과 관련돼서 거의 많은 지자체에서 농협에 의뢰를 해서 맡겼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되지 않고 농협이 거의 대부분 이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국회의원이 또 질문을 합니다. 지자체별 답례품 제공 현황을 보니 극세사 무릎담요, 괄사 마사지기, 인형 등 비농산물 비중이 73.6%더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때도 이걸 농협에 그냥 맡겨버리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할 소지가 있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지역의 생산품들을 그 판매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농협이라는 거대 마켓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맡겨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옥천의 사례가 굉장히 이제 혼자서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 충북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어요. 지역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상품화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 의견을 해서 몇 건, 공무원들을 다 부처별로 해서 몇 건 받아봤더니 어떤 게 기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또 물건은 뭐를 해야 될지가 나오더라. 지역민들과 함께 토론해서 지자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 이제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76%가 농협에서 했더니 농산물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고행사랑 기부제를 지자체에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자기들이 장악을 해서 단체가 지방민들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례품조차도.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태풍 때문에 사과가 조기 낙과를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하니 전국에 그거 사준다고 전부 고향 납부제로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로.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지자체가 자기들의 상품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고향사랑 기부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제약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실장님. 우선 뭐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도가 그 제한되고
실제로 적용되는데 한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왜 그러냐? 갈등이 되게 많았고 이해 조정을 하는데 이 기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왜 수도권이 참여해야 되고 광역하고 기초하고 왜 경쟁을 벌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퀘스천어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정호택 의원을 비롯해서 12분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거는 뭐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죠. 규제가 많았고 이거는 분명히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좀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간신히 맞춰놓은 이 균형을 어떻게 깨트리면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더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부 지역의 제한 문제, 또 주체의 확대 문제, 그리고 묶어놓은 홍보의 문제, 특히 이제 홍보의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빼놓고는 다 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몇몇 개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라고 하는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차이를 분명히 좀 깨트리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소장님. 이제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방법도 좋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개된 홍보 매체를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요 인터페이스를 좀 공개해서 이거를 더 확장을 지자체별로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든가. 근데 이제 돈은 다 냈단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그걸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500만 원 상한이라는 거.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상한을 뭐 정치자금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 500만 원을 상한이 돼야 되냐. 또 기업체는 왜 지자체에 낼 수가 없냐. 예컨대 그 기부 채납하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뭐 무슨 사업을 하고 나서 길을 하나 뚫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제약이 막혀 있는 상황이니 이를 좀 법률적으로는 좀 풀어달라. 이런 이제 방법들이 좀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요? 예, 그 고향사랑 기부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규모에서 경쟁을 해서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그 기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례품 경쟁이 별도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이제 기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세수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 전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마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그러한 사례들을 겪었고 과도한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우려 때문에 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어떤 부정적 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축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애초에 시초부터 성공하기 어려웠던 제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애초에 강한 규제를 통해서 제도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의 이런 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한계가 좀 크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발굴도 한계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기부금 조례와 관련된 것 보더라도 대부분 답례품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충북도민의 어떤 복리와 그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기부자들이 공감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우리가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의제를 가지고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이러한 기금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그러니까 충북에 사과 와인이 있으니 기부해 주세요라기보다는 충북의 탄소 중립을 위한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부해 주세요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 차원에서 보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어떤 저조한 현재 성과를 좀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은 현재 개선 보완되어야 할 점 짚어주신다면요? 예, 상당히 지금 시행 초기에 그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지금 기부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가끔씩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기업의 법인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법인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개인 활약하면 또 좀 멈칫멈칫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에 한정하지 말고 법인이나 그런 동문회, 동창회, 뭐 단체 이런 들이 많거든요. 그런 들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뭐 기부금이 많이 모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또 금액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모금 단체 문제인데 지금 이제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다 민간 기관이 모금 운동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관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모금 방법을 좀 개선하는 방법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됐으면 좋겠다. 뭐 다른 방법 뭐 기금 상한액 폐지란 이런 부분들 앞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500만 원이 아니고 기탁하시는 분이 뜻이 있다면 뭐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이게 좀 상한액을 두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개선책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부를 활동을 모집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최고 애로사항은 뭐 홍보 문제죠. 아까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공무원이 모금을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홍보를 못하게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를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네. 일본에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가 성공을 거두는데 그 중간 지원 조직, 그러니까 민간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지금은 공무원들이 다 하거나 하기 싫으면 그냥 농협에 넘겨버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농협 말씀 아까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수가 한정이 돼 있고 그거를 혼자서 이 담당하시는 옥천군도 그렇고 각 군에 가 보면 거의 죽을 맛인 거죠. 이걸 다 모아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옥천은 그나마 국장님이 앞장서시니까 일이 되는 거고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주무관만 담당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일을 다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중간 지원 조직이 분명하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동모금에 만들듯이 도 단위에서 만들듯이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의 의견도 받고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전체가 지역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정화되기도 전에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떤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실장님. 그럼 이미 12개의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이 제도는 시행이 되면서부터 이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산재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기부 주체를 법인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 그래야만 실제로 이제 금액의 어떤 사이즈 면의 측면들 또 기업에서는 그 지역의 기업으로서 지역의 기부 같은 뭐 동업자 의식을 갖는다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지역사회 공헌의 측면도 있고 또 금액의 한도 문제 또 그 공제의 한도 상향 문제도 있고 또 홍보의 제약 문제도 반드시 좀 개선이 될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지정기부제는 반드시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12개의 법률을 거의 대동소이하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게 유불리한지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만들고 시행을 1년도 안 됐는데 수많은 12개의 개정안이 나왔다는 거는 관심이 지방자치를 실제로 해보니까 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12개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거의 정당 간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빨리 정당 간 합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는 게 지금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점은 오늘 여기서 나온 자리에서 이미 다 나왔습니다. 예, 네. 박사님, 개정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절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 제도 안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이제 윤영현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이제 규제 사항들이 있거든요. 홍보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일부 이제 홍보를 제약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뭐 동호회나 동창회에서는 뭐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좀 한다거나 뭐 이러한 개정 작업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기정 기부 방식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에 따라서 이제 그 계획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하는 이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어떤 기부 방식일 텐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답례품 중심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답례품의 특산품이 많은 지역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아니면 또 출향민이 많다고 하면 출향민이 많은 지역들이 유리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출향민이 있는데 세종시 그 연기군이 세종시로 변화하면서 예. 기존에 있던 그 출향민들이 그 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출향민이 굉장히 줄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연기군의 어떤 고향을 두고 있는 것인지 세종시를 내 고향으로 봐야 되는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혼돈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출향민과 어떻게 보면 답례품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하나로도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간 지원 조직과 관련된 것도요. 역시 지정기부 방식이랑 연동해야 어떻게 보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 개정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고향사랑 이음 같은 경우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금 사업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답례품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플랫폼을 좀 다양화해 나가자라는 좀 요구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도 별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 기존의 고향사랑 이음이 가진 한계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와 요구들이 지금 좀 빌받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법 시행 1년이 안 됐는데 국회에서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논의됐지만 어떤 뭐 기부금 상한액이라든지 뭐 기부 자격 요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홍보 문제라든지 이런 게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이 돼서 된다면 또 시작의 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또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기부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 공무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도내에 TF팀이 있는 지역도 많지 않은 데다가 당장 예산이나 조례 등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하죠. 소장님, 아까도 그 중간 조직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 지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1분기에 조금 처음 시작될 때 좀 들어오고 2분기, 3분기에 좀 덜 들어오고 이제 3분기, 4분기에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걱정을 하는 게 이때가 내년 총선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정치 자금을 왕창 빨아들일 때입니다. 그거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왜 이렇게 사랑의 온도계 올라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근데 그동안 예컨대 그 1분기 1등을 했었던 그 뭐 100일 만에 3억 원을 한 임실군 막 이래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시행 100일 만에 전국 1위를 한 이유는 뭐 홍보 자기들만의 차별화된 홍보나 뭐 등등등이었다. 답례품도 잘 준비를 하고 그랬다.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가 고향사랑 기부제 전남 조직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23억 쓰고 78억 벌었다 이러면서 지자체에서 막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거를 널리 알리는 어떤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저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연말이 다가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이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은 국회의원들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법률 개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그 각 정당을 떠나서 그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을 포함한 전담 조직들을 그 공무원들이든 외부 자원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 이거를 빨리 준비를 해서 내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지금 뭐 감 떨어지기 기다렸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도가 금년만 하고 말 게 아니라면 좀 긴 호흡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거버너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관심을 가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분명히 갭은 분명히 있고
여기도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공무원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단 전제는 그 지자체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고 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첨언 올리자면 일본의 사례를 보면 5년 만에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예. 동북부 대지진에 의한 어떤 붐업이 일었어요. 저희도 금년에 상당히 아픈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이 관계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지어지지 않는지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좀 아픔을 아픔으로 승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컨대 기부를 해서 그쪽에 어떤 안전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어떤 조금 더 깨어난 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중간지원 조직은 행안부에서도 제안을 했던 조언을 했던 부분이니만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또 도 차원에서의 숙제는 지자체들, 기초지자체들을 묶어내면서도 차별화된 것으로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컨대 음성군과 뭐 예컨대 단양군의 어떤 상품의 어떤 밸런싱 조정이라든지 이런 조정자 역할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현장 해설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 금년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공무원들 특성상 이렇게 신설된 업무를 맡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에 대한 고충도 있고 또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바라보는 능력의 잣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시군 간의 어떤 실적이 나오면 그 담당 공무원의 받는 압박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 단체 장님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인력이 이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주고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이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업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하게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제 전담팀까지 꾸려져 있는데 옥정군 같은 데는 그렇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장님들의 관심만큼 고향사랑기부제는 빠르게 좀 그렇게 좀 그 지자체에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분과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국장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향사랑기부제 그러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고향하면 좀 따뜻한 엄마의 품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각 지역이 소멸, 이험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어머니 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 또 군인들, 도민들,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지금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소멸 위기를 살리는 그런 어떤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장님. 그 일본처럼 세금의 일부를 이렇게 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기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금과는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일본처럼 많이 세금을 대신 우리 동네에 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들만의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들만의 애향심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서사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 몇 안 되는 분들이 머리 싸내면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지방소멸과 지역 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빵보다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줬으니 이 그물을 잘 수리하고 잘 보완해서 어떻게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살아나갈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는 성과가 아직 저조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단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또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그리고 그 기부자의 기부금을 통해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재정사업, 재정투자사업과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부자의 어떤 지속적인 기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자의 효능감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전략적 사고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제와 기부자들이 그 의제에 대한 공감을 갖는 어떤 사업 발굴과 답례품이 그것과 연동되고 홍보가 연동되는 어떤 전략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예, 이 제도의 유용성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좋은 얘기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지자체 간의 무한 경쟁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려스럽고 거기에 또 깊숙이 인볼브된 공무원들에게도 좀 안타까운 말씀을 표하고요. 분명한 것 하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기꺼이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와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키워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초 도입 취지를 살려 고향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